안녕하세요. 테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거는 기어입니다. 기어. 일단 제가 기어라고 얘기했는데, 기어는 이제 대분류에 속하고요. 이제 이 기어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기어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대분류를 먼저 얘기하는 게, 기어라는 것 자체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어라는 얘기를, 용어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기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기어를 접할 수 있는 취미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많이 익숙한 용어일 텐데, 만약에 그런 쪽에 취미가 없다 그러면 기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톱니바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톱니바퀴라는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할 거예요. 톱니바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걸 기계적인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이제 기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톱니바퀴 모양의 형태를 얘기한다. 즉, 이빨과 이빨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한쪽이 돌아가면 그 맞물린 이빨도 같이 돌아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전달해 해주는 그런 요소를 이제 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어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제 익숙한 형태,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톱니바퀴가 나 있는데, 물론 이제 저렇게 원형으로 해서 톱니바퀴 나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톱니바퀴가 좀 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까지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세분화가 되는 거겠죠, 기어라는 게. 어쨌든 저렇게 이제 톱니바퀴가 나 있는 형태의 구성 요소를 이제 기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걸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을 해준다, 그리고 운동을 전달을 해준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국가대학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기어의 형태들이 어떤 게 있느냐 알아보면, 그건 이제 우리 시험 때 볼 수 있는 KS 규격표를 보시면 이제 딱 나와 있어요. 자, 요목표라고 나와 있는데, 기어에 대한 KS 규격 자체를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대학 시험을 볼 때 볼 수 있는 KS 규격표에는 기어에 대한 내용은 저 요목표만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되게 불친절해요. 근데 저 요목표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기어를 그릴 수 있냐? 아니요. 요목표를 알고 있어서 기어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기어를 그리기 위한 계산 공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KS 규격표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기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공식들은 스스로 다 외우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니들이 알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라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부분은 전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모든 사람이 기어 전문가도 아닌데 기어에 대한 공식을 모두 다 외우고 있어야 되며 어쩌고 뭐 그런 건데,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알고 있는 게 맞아요. 기본적인 개념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알고 있고 간단한 설계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알고 있는 게 맞는데, 세세적인 것까지는 이제 몰라도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기 편하게 규격표라는 게 좀 배치가 되고 그러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케이스 규격을 제대로 뒤져본다고 해도 기어라는 거는 거의 공식적으로 접근이 되지, 어떤 이제 표에서 찾아본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접근되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 규격표에서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종류의 기어들이 이제 나와 있냐라고 보면, 스퍼 기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벨 기어라는 게 나오고, 헬리컬 기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웜과 웜힐. 기어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얘네들도 기어입니다. 웜과 웜힐. 그 다음에 체인 스프로킷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기어가 아니에요. 기어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고, 기어와 형태도 조금 비슷하지만 사용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자전거 체인. 그쵸? 이제 이런 체인류들을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게 이제 체인과 스프로킷이에요. 체인 스프로킷.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별도 요소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체인과 체인 스프로킷 요소가 나오는 예제를 가지고 그때 따로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크와 피니언. 여기도 이제 기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레크와 피니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기어입니다. 기어. 그 다음에 레치트 휠. 이거는 이제 기어가 아니에요. 저건 좀 다른 개념. 이제 동작 요소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요게 나오는 부분에 가서 이제 따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KS 시험 때 볼 수 있는 KS 규격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어의 종류는 스퍼 기어, 베벨 기어, 헬리컬 기어, 그 다음에
웜과 웜밀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른 형태의 기어예요. 웜과 웜밀은 물론 두 개가 세트로 쓰여요. 세트로 쓰이기는 하지만 형태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웜과 웜밀을 외우면 두 가지 형태의 기어가 나와요. 웜과 웜밀.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하면 이제 4개가 아니라 5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크와 피니언. 레크와 피니언도 마찬가지 기어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니까 여기 두 가지가 추가돼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냐? 아니요. 6개입니다. 왜냐면 레크와 피니언이 있는데 이 중에 피니언은 스퍼 기어와 거의 동일한 요소입니다. 거의 동일한 게 아니라 동일한 요소라고 봐도 돼요. 동일한 요소. 그래서 저 피니언이라는 용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피니언이라는 게 반드시 레크하고 세트로 쓰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기어하고 세트로 쓰이는데 저 피니언의 개념은 뭐냐면 두 개의 짝을 이루고 있는 기어에서 크기가 작은 쪽의 기어를 일반적으로 피니언 기어라고 합니다. 예. 사이즈적으로 크기가 작은 쪽을 일반적으로 피니언 기어라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동과 종동이라고 나눠지긴 하는데 어쨌든 기어는 항상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하는 거니까 두 개 이상이 짝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서로 맞물려 가는데 동작을 먼저 하는 쪽, 운동을 먼저 하는 쪽이 구동이고 그 다음에 그 구동에 의해서 따라서 동작하는 데를 종동이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저 피니언의 개념을 크기의 개념이 아닌 구동과 종동에서 종동의 개념으로 피니언을 쓸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피니언이라는 걸 찾아보면 뭐 이제 인터넷에서는 뭐 나무위키나 그런 데 가면 무조건 작은 기어를 피니언 기어다. 두 개 세트 중에 작은 쪽을 피니언 기어다라고 항상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설계하는 사람이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진짜 말 그대로 작은 것만 사이즈적으로 작은 애들만 무조건 피니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구동과 종동의 개념을 해서 구동은 일반 스퍼 기어라고 얘기를 하고 종동을 피니언 기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동과 종동의 개념에 의해서 피니언이 나눠질 수도 있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저 피니언이라는 개념은 기어의 형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게 세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피니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5가지 요소 중에 기본적으로 스퍼 기어, 베벨 기어, 헬리컬 기어, 웜과 웜힐 기어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제 레크와 피니언의 개념은 약간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스퍼 기어는 세트로 구성이 됐을 때 회전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그렇죠? 그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베벨 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 운동과 회전 운동이 구동에서 회전 운동이 들어오면 종동도 그걸 회전 운동으로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헬리컬 기어 여기도 마찬가지 구동에서 회전 운동이 들어오고 이제 종동에서 회전 운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회전 그리고 웜과 웜밀도 마찬가지 회전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내보내는데 레크와 피니언만 달라요. 레크와 피니언에서 레크는 기어기는 한데 여기처럼 원형으로 돼 있는 기어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로 이렇게 이제 일자로 막대기로 돼 있어가지고 막대기 한쪽 끝에 이빨이 이렇게 나 있는 형태예요. 제가 대충 막 그리고 있는데 이런 식의 기어를 이제 레크라고 합니다. 레크.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피니언이 회전 운동이고요. 여기에 맞물린 레크는 직선 운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직선. 그래서 레크와 피니언 같은 경우는 운동의 형태가 바뀌어요. 만약에 레크를 구동으로 썼다. 그러면 종동이 회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게 되고요. 만약에 피니언을 구동으로 썼다라고 하면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경시킬 때 사용되는 게 바로 레크와 피니언 기어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기어에 따른 세세적인 형태는 그 기어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서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직접 봐야지 눈에 확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 강좌에서 이 모든 기어를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어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얘기도 나와야 되고 형태적인 얘기도 나와야 되고 이제 우리가 도면도 그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얘기들도 다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기어 하나하나마다 해야 될 얘기들이 많아요. 공식적인 얘기가 나오고 이제 개념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해야 될 얘기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얘기를 다 풀어내지 못할 것 같고 일단 지금 하는 영상에서 뭘 할 거냐? 스퍼 기어만 할 겁니다. 기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일반적인 기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스퍼 기어라고 하는데 스퍼 기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 나머지 이제 다른 기어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문제를 풀면서 해당 기어가 나오는 예제를 풀 때 그때 이제 거기서 다시 별도로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스퍼 기어에 대한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스퍼 기어는 어떤 기어냐? 스퍼 기어, 이 말 자체를 순수하게 우리말로 한다면은 평기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기어. 평기어의 이 평자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평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가장 평범한 형태의 기어. 근데 그런 평은 아니고 이제 평평하다, 뭐 그런 반듯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평기어를 얘기를 하는데, 이 톱니바퀴,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 톱니바퀴가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축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쭉 축을 따라서 이빨이 나 있다, 이런 형태가 돼 있는 걸 바로 스퍼기어, 평기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 스퍼기어를 제외한 나머지 기어들은 이빨이 축 방향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지 않고 추가적인 변형이 생기면서 이빨이 발생되겠구나, 뭐 여기까지는 쉽게 예상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톱니바퀴 모양이 이렇게 일자 형태로 쭉 나와 있어서 이빨이 스트레이트로 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걸 바로 스퍼기어, 평기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다라는 걸 알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어의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게 스퍼기어 쪽을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용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모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듈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살펴봐야 되는 건 이수라는 내용이 나와요. 일단은 이제 모듈하고 이수가 같이 얘기 나와야 되는 게, 모듈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수가 빠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과 이수의 관계에 의해서 또 한 가지 피치1이라는 게 결정이 납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듈, 그 다음에 이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의해서 산출되어 나오는 피치1이라는 개념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 세 가지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이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좋은 건 이수입니다. 이수. 말 그대로 이빨의 개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톱니바퀴라고 흔히 얘기하면 톱니가 톱 형태로 생긴 이제 이빨을 얘기하는데, 그 이빨 자체의 개수다라는 거니까 뭐 상당히 심플할 거예요. 결국 이제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제 요게 하나의 이빨이고, 이 이빨의 개수가 이 원 한 바퀴를 돌면서 도대체 몇 개가 존재를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중요한 건 이제 저게 이빨, 지금 여기 튀어나온 요 부분의 개수다라고 하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빨의 개수가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0번이 반복돼야 되는가? 그냥 단순히 요 튀어나와 있는 이빨만 10번이 반복이 되면 되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이제 정확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고 하면, 정확히 여기 좀 확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 이빨 하나가 반복되기 위해선 지금 여기 지금 빨간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 선이 이제 원주 피치1인데, 이 피치1 선상에서 첫 번째 이빨이 시작하는 포인트가 이제 여기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번 두 번째 이빨이 시작하는 여기까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원주 거리가 반복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 원주 거리를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단순히 이빨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 이빨이 껴 들어오는 공간까지도 같이 반복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이제 피치 원상에,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피치 원상인데, 피치 원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이 돼야 된다. 요 거리를 이제 원주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주 피치라고 한다. 원주 피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주 피치인데 결국은 이제 이빨의 개수가 만약에 10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원주 피치가 뭐예요? 10번이 반복돼야 된다. 곱하기 10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원주 피치 곱하기 10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 피치원의 원주 길이가 된다. 원주 길이. 이게 이제 피치1이 한 바퀴를 뺑 돌았을 때 나오는 그 원주 길이가 결국은 이제 원주 피치 곱하기 10으로 결정이 난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결국 이제 어떤 원의 원주 길이를 구하는 이제 산출하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공식이 왜 나오냐면 결국은 이제 원주 피치 곱하기 10이라는 값, 즉 요 입수라는 값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뭐 이빨의 개수가 8개다, 7개다, 뭐 10개다, 뭐 12개다, 13개다. 근데 이 값을 어떻게 정해도 결국 이 값을 원주 피치에다 곱하면 항상 한 원의
원 한 바퀴를 딱 구성하는 정확하게 원주 길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수 개수가 우리가 개수를 뭐 1.5개, 1.2개, 뭐 1.3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빨이 정확하게 한 바퀴가 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소수점 있는 숫자들을 못 쓰고 일단 여기 이 수는 무조건 정수를 써야 되니까 요 원주 피치라는 값은 딱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제약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주 길이를 구하는 공식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원주 피치를 구하는 공식이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지름 d 원의 지름 곱하기 파이를 해주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2 파이 원의 반지름 r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결국은 이제 이 r이라는 게 뭐예요? 반지름이 두 번 반복됐다는 게 요게 지름이죠. 지름이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주를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란 말이야. 원주율이라는 게 항상 나와요. 우리가 원주를 구할 때는 항상 원주율이 나온다. 이 값이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무한소수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수. 아직까지도 그 소수점을 계속 계산하고 있는 바로 그 수죠. 그러면은 얘가 딱 떨어지는 값이면은 이 원주율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원주 피치 곱하기 10이라는 이 값이 결국은 이제 뭐냐면 d 파이하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딱 떨어지는 값이야. 그러면은 얘는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요 10이라는 거는 d가 될 수밖에 없어. 지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요 파이라는 걸 누군가 가져가야 되는데 누가 가져가야 돼? 결국은 얘가 가져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고. 이 두 개 같다고 치면 즉 기본적으로 이 원주 피치라는 요 거리값은 결국은 파이로 결정이 납니다. 파이. 즉 무슨 얘기냐?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무조건 3.14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3.14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의 거리는 3.14 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2분의 파이가 된다. 절반이니까 결국은 여기 이빨 하나가 더 들어올 거고, 요 똑같은 폭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 된다. 결국 이런 식으로밖에 되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계산식에 의해서 결국 원주 피치라는 거는 고정값으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아, 결국은 이 이빨의 크기는 고정이 돼버리는구나. 원주 피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3.14를 포함을 해야 되니 기본적으로 요 거리서부터 여기까지가 3.14고 그러면 요 거리까지는 3.14의 절반이고 그러면 이빨의 사이즈는 딱 요 폭으로 정해졌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저 기어에서 작용되는 힘에 따라서 이빨의 크기가 좀 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작은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빨의 크기를 키워야 되고 아니면 줄여야 되는데 벗어날 수 없는 제약이 뭐냐? 이 3.14예요. 그러면서 3.14를 포함해야 돼. 항상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이 3.14가 가장 기준이 되는 원주 피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걸 3.14라고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냥 고정적인 상수로 그냥 원주 피치 상수로 냅두는 거고 요 3.14에다 뭐를 붙이냐면 곱하기 모듈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 값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모듈 값이 뭐 1이다, 뭐 2다, 3이다, 어떤 경우는 뭐 1.5다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3.14에 곱하기 1이다, 3.14에 곱하기 2다, 3.14에 곱하기 3이다. 즉 3.14에 곱하기 3을 하면 이빨의 크기는 3배는 커질 거 아니야. 곱하기 3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3.14가 아니라 이제 뭐 9점 얼마 뭐 그렇게 나오겠지. 어쨌든 3배가 커지잖아. 그러면 이빨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예요? 원주 피치가 갖는 값에 뭐가 3.14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 원주를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 3.14에서 못 벗어나니 3.14에 내가 몇 배수, 즉 이빨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3.14에 몇 배수를 해줬느냐에 대한 개념이 바로 모듈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원주 피치가 이제 모듈로 바뀌는 거죠. 모듈로 바뀌는 거고 원주 피치가 정확히 말하면 모듈이 아니라 이제 모듈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모듈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모듈은 이제 파이의 몇 배를 했습니다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이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정리되면 이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나오는 식이 하나 발생을 해요. 결국 이제 모듈이라는 건 3.14를 포함을 해야 되고, 포함을 안 할 수가 없고, 그쵸? 포함을 안 할 수가 없고, 결국 그거에 의해서 이제 3.14를 포함해야 되니까 3.14보다 이제 큰 값을 가져야 되니까 거기에 3.14에 곱해주는 값인 모듈이 필요해진 거고, 그쵸? 결국은 모듈은 이빨의 크기를 정의해주는 수겠죠. 정의해주는, 수고. 3.14는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 수가 나오는데 이 식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원주를 구하는 식부터 할게요. 원주를 하는 건 지름인 d, 그쵸? 지름인 대문자 d, 그쵸? 이거 곱하기 파이, 원주율이죠, 원주율. 우리 얘기하는 파이 3.14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원의 이거 이퀄 피치 원의 원주 길이가 된다. 결국은 이렇게 돼요. 피치 원의 원주 길이가 된다. 자, 그럼 이 피치월의 원주 길이는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기어의 이제 이빨의 개념으로 하면, 이제 기어의 이빨의 크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모듈이 필요하니까, 모듈. 곱하기, 여기에 3.14, 원주율이 들어가겠죠. 원주율.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수가 곱해지겠죠? 이수. 결국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난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결정이 난다. 그래서 이제 원주 길이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 3.14는 원주율은 무조건 들어가줘야지 이제 원주 길이가 나오니까 이렇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식이 하나 정리되는 게 뭐냐면 요렇게 봤더니 이게 원의 이제 요 피치 원의 지름이란 말이야. 피치 원의 지름 D인데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원주율이 있어. 여기도 원주율이 있어. 이걸 똑같이 나눠줘. 양쪽에 똑같이 나눠줘.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뭐야? 이 공식을 이렇게 정리해놓고 봤더니 결국은 이 피치원의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듈 곱하기 이 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어 쪽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듈하고 이 수가 나오면 m 곱하기 z가 이 수죠. 이게 m이 모듈이고 이퀄 피치원 지름 d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 공식 자체가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은 그럼 원주율을 빼고 원주율을 빼면 원주율을 서로 똑같이 나눠주면 결국은 모듈 곱하기 이 수는 피치원의 지름이 되는구나. 이렇게 귀결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을 내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이빨을 정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식이 나와버린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빨의 크기를 3.14라는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치수에서 몇 배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이빨의 크기를 더 크게 또는 작게 3.14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해줄 수 있는 변수를 이제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빨의 크기를 정해주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수는 당연히 이빨의 개수고, 결국은 이제 그거 정리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중에는 결국 여기 모듈 곱하기 이빨의 개수를 해주면 뭐가 나온다? 피치원의 지름 D가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어를 설계할 때 어떤 하중을 거쳐야 되니 이빨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뭘로 결정을 한다? 모듈로 결정을 한다. 모듈로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듈이 결정났으면 이제 상대방 기어랑 내 기어랑 해서 이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수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이수도 내 맘대로 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기어가 이수가 최소 이수라는 게 존재를 해요. 최소 이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최소 입수보다 더 작은 입수를 하면은 그 이빨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가지고 이상한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해당 모듈에 따라서 주어질 수 있는 최소 그 입수라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 때 보는 자료, 시험 때 볼 수 있는 요 케이스 규격표에는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케이스 규격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기본적인 이제 우리 필요한 상수들에 대한 용어 정리는 끝났으니까. 자, KSB 1414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일반형 스퍼기어의 모양 리치수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5A형, 5B형, 5C형, 뭐 1A형, 1B형, 1G형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저거는 이제 기어 중간중간에 있는 뭐 공간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형태까지 다 정의돼 있어요. 그래서 기어를 잡아주는 그 구멍 뚫리고 거기에서 이제 돌출돼 있는 추가적인 뭐 보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더 어떻게 구성된다. 그 형태에 따라서 뭐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C형이 있고. 그러니까 A형 같은 경우는 그냥 평평한 기어죠. 평평한 기어고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으로 보스가 좀 튀어나와 있고 C형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보스가 튀어나와 있고 뭐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0 앞에 있는 0하고 1은 뭐냐면 0형은 이제 중간에 없이 그냥 완전히 속이 꽉 차 있는 솔리드 기어라고 한다면 1형 같은 경우는 좀 기어의 지름이 커가지고 너무 그 솔리드로 채워버리면 기어의 중량 자체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내부에 이제 빈 공간을 좀 포함을 하고 있는 전에 어떻게 보면 V벨트 플리 전에 했던 거와 똑같이 그랬던 거와 똑같이 안쪽에 좀 중량을 줄여줄 수 있는 홈이 파져 있는 형태 그게 이제 1형이다. 5형은 이제 안쪽이 꽉 차 있는 솔리드 타입이고 뭐 그런 게 정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너비라고 하는데 이 너비는 이제 요 좌우 폭을 얘기해요. 두께 이제 요 치형의 요 이빨 쪽이 아니라 이제 이빨에서 수직 방향 그러니까 축 방향으로 이제 발생되는 두께를 얘기하는데 이 두께도 이제 내 맘대로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케이스 교육표에서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빨의 개수가 30보다 작은 경우는 이제 2의 너비는 최소 이제 작은 건 10, 12, 16, 20, 25 요렇게 해서 저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선정하십시오.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케이스 규격은 항상 강제 규격은 아니에요. 난 20하고 25인데 그 사이에 있는 폭이 22인 난 기어를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일반적인 범위에선 벗어나니 웬만하면 일반적인 범위는 이제 저쪽에 맞춰주게 되면 어딘가 가공을 의뢰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표준적인 치수기 때문에 대응이 잘 된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두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한다면 대응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좀 특수한 형태의 발주다 보니까 뭐 제작 단가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저 사이에 있는 값을 이제 이 너비 폭으로 선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맞춰서 해줘라.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보면 이수의 범위라는 게 나와요. 이수의 범위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이수의 범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수의 범위는 여기 보면 이제 타입에 따라서 요 타입에 따라서 딱 구분이 되죠. 이거 5A형, 5B형, 뭐 5C형 타입에 따라서 이제 이빨의 개수가 최소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모듈에 따라서 모듈 1.5모듈, 2모듈, 2.5모�ul, 3모듈, 4모듈, 5모듈, 6모듈 이렇게 나오고 1.5모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5A 타입은 20에서 50 그러니까 20보다 적게 19개 이빨을 가진 건 구성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 이빨이 이상하게 구성돼 그렇게 되면 저거보다 작게 주면은 그 이빨과 이빨 사이에 이 간격이 좀 이상하게 구성돼가지고 뭐 언더컷이라든가 오버컷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부딪히고 막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을 다 해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20보다 적은 개수의 이빨을 두지 마십시오. 최소 이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0보다 더 많이 주지도 마십시오. 이런 것 범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듈이 2로 되면 16에서 45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데 이빨의 개수가 이제 최대치가 정해져 있긴 한데 이빨의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빨의 개수가 너무 작은 경우 이빨 개수가 너무 작다라고 한다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빨의 최소 개수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좋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요 타입에 따라서 이제 최소 개수가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듈 상에서 이제 이빨의 최소 개수는 5A 타입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 모듈일 때는 20개보다 적은 걸 구성하지 않는 게 좋고요. 모듈 2 같은 경우는 16, 16개, 18도 있는데 이거는 뭐
넓은 인너비를 좀 넓게 했을 때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관없이 어차피 16이 최소면은 16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될 거예요. 꼭 이제 넓은 인너비가, 넓은 인너비라고 뭐 인너비 이게 넓다라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이 수의 개수가 이제 줄어든다. 저거는 이제 오히려 형태적인 것보다 하중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하중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빨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16개로도 구성이 가능할 거다. 결국은 이제 요 제일 윗줄에 있는 제일 작은 수보다는 작게 이빨의 개수를 잡지 말아라. 결국 그런 내용이 돼요. 이 내용들을 쭉 딱 검토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요 제일 작은 개수보다, 그러니까 제일 첫 줄에 있는 제일 작은 수량보다는 적게 이빨을 구성하지 않는 게 좋다.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제 요런 것도 참고해서 이제 기어를 설계할 때, 기어를 설계하실 때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이 수를 선정을 하셔야겠죠. 자, 일단은 어떻게든 이제 기어 스퍼기어의 이제 기본적인 형태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모듈이 어떤 개념으로 성립이 된 건지, 모듈이라는 게 왜 발생을 했는지. 결국은 이제 원주가 3.14, 원주에서 3.14라는 이 값, 무한소수 값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포함시키면서 어떻게 딱 떨어지는 값을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개수를 소수점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이빨의 개수를 소수점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원주 피치를 3.14가 기본인 걸로 기준을 잡고, 그렇죠? 원주 피치를 3.14를 기본으로 기준으로 잡고 3.14를 포함시키고, 만약에 이빨의 크기가 큰 게 필요하다 또는 작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앞에 모듈 값을 붙여서 배수로 결정을 하게 해서 모듈 값을 붙여서 이제 결정을 짓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아간 게 결국은 이제 모듈 값이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이 모듈 값이 발생하면서 이제 결국은 공식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모듈 곱하기 그다음에 이수를 하면 결국은 피치 원의 지름이 발생을 하더라.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귀결이 되고 이제 이 공식을 바탕으로 기어를 그릴 수 있는 추가적인 공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좀 개념적인 내용이라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